자, 제가 지금부터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 저희 창업경제신문이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창업자이건 소상공인이건 전문가들이건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긴 했지만, 되게 쉽게 만들긴 했지만, 수익성 분석, 수익성을 분석하는 그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엑셀을 전혀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도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일단 공유를 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엑셀 화면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엑셀 화면이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화면이 하나만 보이지만 밑에 시트가 있죠. 시트. 엑셀에는 밑에 시트를 따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시트는 3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시트라는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역시 이제 이번 기회에 아시면 됩니다. 하나의 파일을 열었지만 실제로 시트는 3장의 시트로 연결됩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은 시트가 크게 3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자료를 입력하는 시트, 두 번째는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시트, 세 번째는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시트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엑셀 프로그램, 엑셀 파일을 받으면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실행을 시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비밀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암기력, 뭐 모든 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비밀번호가 창업경영신문의 대표번호입니다. 그래서 1614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엑셀 파일이 실행되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암호가 기억이 안 나면 창업경영신문의 대표번호가 02714-1614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4자리 1614가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상태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받게 되면 1614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이 화면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은 첫 번째 시트는 뭐라고 했냐면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입력할 항목이에요. 이 입력할 항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입력하면 되고, 숫자를 입력하려면 옆에 있는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용어를 모르면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입력이 안 되는 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총 투자 자금이 화면에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입력하려고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보호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는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 버리면 프로그램이 깨진다고요. 공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들을 아예 보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호를 풀기 전에는 여기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곳만 입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맨 첫 번째 임차보증금이 나오죠. 이 임차보증금이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입력돼 있는데,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1억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차보증금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얼마다,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하려고 하면 역시 시트가 보호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못 깨먹게 하려고 저희가 시트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차보증금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 당연히 권리금이 뭔지 다 아시죠? 권리금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권리금이 없으면 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권리금이 지금 화면에는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2천만 원, 또는 권리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500만 원 입력됐네요. 5천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6천만 원을 입력했네요. 이해되셨죠? 권리금은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권리금이나 이런 그 권리금 같은 거를, 권리금이나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의 잔존가치 개념으로 언제든지, 예를 들면 내가 권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내가 권리금을 1억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 동네는 바닥 권리금이 3천만 원은 무조건 형성을 하니까 나는 3천만 원을 받아 나올 수 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을 1억 원이라고 입력을 하지 않고 7천만 원만 입력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변칙이에요. 변칙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3천만 원도 보호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일단 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걸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잔존가치 개념은 따지지 않고 총액으로 입력하는 걸 권장한다. 권리금은 총액으로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 프로그램은 권리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권리금에다가 여러분이 지급해야 될 권리금을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서 수익성이 괜찮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내가 여기에 입력한 권리금은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다 권리금을 2억을 입력을 했어요. 권리금을 2억을 달라고 해서 권리금을 2억을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수익성 분석의 결과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나왔고 1,000만 원이 나는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금 2억이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리하다 볼 수 없죠. 그죠? 권리금을 2억을 입력을 했는데도 1,000만 원 이상 버는 걸로 나왔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권리금 2억이라고 입력한 게 비용화를 뒤에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이익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권리금이 충분히 적정하다, 타당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입력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하고요. 초기 창업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 번째 항목에 초기 창업비는요, 예를 들면 가맹본부들한테 지급하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시설 비용 등등등등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창업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를 창업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를 회계학으로 처리하는 거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창업비용으로 해서 총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나는 인테리어하고 시설비, 장비비, 가맹비 등등등을 해서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초기 창업비에 1억을 입력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가맹본부들 만나보면 우리는 처음에 창업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점포비용이나 권리금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총액이 창업비용이잖아요. 그 창업비용이 여기서 말하는 창업비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수창업을 할 때는요, 그냥 운영되던 음식점을 인수할 때 나는 1억을 주고 인수했다. 그러면 권리금을 1억이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창업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권리금에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리금을 내가 1억을 주고 인수를 했다. 기존 매장을. 그러면 실제 창업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창업 비용을 0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초기 창업 비용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게 여유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유운영자금. 자,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창업비용을 따질 때는 처음에 내가 바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이익을 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정도는 처음에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적자만큼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라는 거를 창업비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금을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여기에다 입력시키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여유자금을 너무 넉넉하게 입력을 하면 이 여유자금까지를 총 투자자금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수익률을 떨어뜨린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유자금을 빼고 임차보증금까지 그 초기 창업비까지 해가지고 총액이 1억이 들어갔어요. 제가 김치도가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점포비용 임차보증금까지 해가지고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초기 투자자금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유자금을 1억이 더 있어. 그래서 여유자금을 1억으로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총 창업자금은 2억으로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생기는 이익은 똑같을 텐데 초기 투자자금이 1억인 거하고 2억인 거하고는요. 수익률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을 너무나 넉넉하게 집어넣으면 수익률이 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요. 수익률이. 이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자금을 무조건 0으로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여유자금을 무조건 넉넉하게 입력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프로그램은 여유자금까지를 초기 투자자금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입력을 하면 초기 투자자금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는 입력을 못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총 투자자금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권리금 1억이 너무 크니까 2억이 너무 크니까 1억만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총 투자자금이 2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2억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2억 중에 나는 내 돈이 1억 2천이 있다. 또는 내 돈이 나는 1억 5천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자기 자본입니다. 그죠? 나는 자기 자본 1억 5천이 있다. 그러면 2억이 필요한데 1억 5천이 자기 자본이니까 5천만 원을 빌려와야 되겠죠? 빌려오는 거를 차인 자본이라고 제가 표현했고 그냥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자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입력을 따로 못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올 때 얼마 정도의 이자율에 빌려오는지를 입력을 해야 이자 비용이 계산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8%로 돼 있는데 보통은 뭐 5%, 3%, 2%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을 빌려오면 2%, 3%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 신용대출로 소상공인 뭐 정책자금 같은 걸 받는다고 하면 4, 5%로 입력할 거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막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려오면 여기다 10%라고 입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책정되는 거니까 이자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또 녹색 쪽으로 가보자고요. 일매출, 평균 매출액, 일평균 매출액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출액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창업하기 전이라면 목표 매출을 적는 거고요. 창업을 이미 시작한 상태라면 하루 평균 매출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일수를 산정해가지고 하루 평균 매출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루 평균 매출을 1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영업일수는 30일. 그러면 밑에 영업일수를 30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를 판다라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3천만 원을 한 달에 파는 분들이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3천만 원 정도를 팔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월평균 매출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고요. 원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식재료 비율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는 배달 수수료라든지 배달 대행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직접 원가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직접 원가를 몇 프로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이템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BBQ를 창업하기로 했다? 그럼 BBQ를 창업했을 때 BBQ는 식재료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나 되고 배달 수수료가 몇 프로나 돼서 직접 원가는 대략 몇 프로 정도 나오더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그 업종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낸다면 가맹본부에게 물어보는 게 맞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가맹사업을 안 할 건데, 나는 가맹점 창업을 안 할 건데 이 원가율을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동종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들한테 상담을 해서 그 동종 업체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원가율을 몇 프로 정도로 가져가는지를 몇 군데를 물어봐서 자기가 어느 정도 통계치,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의 비율, 독립 브랜드를 가지고 갈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는 조금은 낮거든요. 원가율이. 왜냐하면 로열티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원가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율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정을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너무나 잘못된 추정을 해버리면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가율은 가맹본부 또는 동종 업종의 가맹본부들에게 문의를 해서 원가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에서 원가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식재료가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배달료가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기간이라고 나오는데요. 감가상각 기간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학에서 권리금이나 창업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은 보통은 5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냥 여기에 5년이라고 입력을 하면 될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일반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각도에서 감가상각을 입력한다고 보면 이걸 이제 회계학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보수적인 개념에서 감가상각을 입력할 때는 3년 정도를 입력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3년으로 입력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가상각을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비용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기간을 적절하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입력하려면 3년을 입력하시고 나는 좀 비용을 좀 줄이겠다.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 5년을 입력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10년으로 입력하면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사업을 10년 동안 지속할 자신이 있으면 10년으로 입력해도 되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계학 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보통 권리금이라는 영업권이나 창업비용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으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 3년에서 5년 중에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에요. 월 임차료가 얼마인지, 관리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근데 인건비는 여기서 유의할 게
대표자의 인건비는 일단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밑에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대표자의 인건비는 여기에 입력하지 않고 대표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월 단위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료나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과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타 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적정하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추가 경비 1, 2, 3를 제가 일부러 남겨놓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잡비에는 여러분이 이 명칭을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면 시트가 보호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추가 경비 1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나는 세금을 여기다 입력하겠다. 그럼 세금이라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표준화해 놓은 프로그램에 없었던 경비를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여기에다가 추가 경비를 한 3개 정도를 더 입력할 수 있게끔 제가 비워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놔두고 이렇게 입력하면 일단 입력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3단계라고 해서 사업자 인건비 반영해가지고 대표자 인건비 1, 대표자 인건비 2, 또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3명까지도 입력하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대표자가 2명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인건비를 소위 수익률 계산할 때 넣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표자 인건비를 2명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남편은 200만 원, 와이프도 200만 원, 또는 남편은 힘이 세니까 300만 원, 와이프는 힘이 좀 약하니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때에 따라서는 가족이 3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명까지 입력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3명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2명 거를 한 칸에다 입력하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의 인건비를 따로 입력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대표자 인건비를 수익률 계산할 때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따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때 결과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입력하고 나면 사업자 인건비 총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수익성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죠? 결과를 보겠죠? 결과는 어디에 나옵니까? 결과는 2번째 시트. 그래서 앞에서 입력한 결과가 바로 2번째 시트 사업 타당성 평가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손을 못 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입력돼 있으니까, 공식들이 입력돼 있으니까. 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팔아서 30일 영업해서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근데 원가율은 아까 35%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원가는 1,050만 원 정도.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1,95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출 이익이 나오면 여러분이 앞에서 입력해 놓은 임대료하고 권리비, 인건비 부분이 510만 원. 그 다음에 가스료, 공과금, 잡비 같은 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입력한 게요. 여러분 입력한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경비 1, 2, 3 여러분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입력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또 나와서 총액이 660만 원. 이렇게 되면 이 660만 원이 여러분들이 보통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성 분석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이 660만 원은 여러분이 눈에 보여요. 지급되는 게, 나가는 게 보인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이 비용이 아니라 그 아래 항목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감가상각비를 제가 크게 둘로 나눠놨죠. 창업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이 110만 원,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이 270만 원,
그 다음에 금융비용, 아까 이자 나가는 거 계산해놨죠. 이자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자 비용은 나가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별개로 생각하니까 보통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고요. 감가상각 두 가지 100만 원하고 270만 원을 합산하면 보통 300 지금 80만 원, 90만 원 나오거든요. 합해가지고 4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는 안 나가요. 이 400만 원 중에 이자 비용 20만 원을 빼고요. 380만 원 정도는 호주머니에서는 안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창업할 때 이미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서는 안 나가는데 이 비용은 이 여러분이 버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용으로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0만 원이 비용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안 빼주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이익이 아닌 것이죠. 착각한 이익이죠. 그래서 수익성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서는 400만 원을 비용으로 잡아줘서 총 비용은 8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이익이 1950만 원인데 비용이 880만 원이니까 순이익은 300만 원. 그럼 여러분 이 300만 원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300만 원은요. 이 300만 원에는 대표자 인건 지금 여기 순이익이 880만 원인 거죠. 그죠? 88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880만 원이 이익이라고 계산이 되지만 여기에는 대표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대표자 인건비를 하단에 따로 빼주게 해놨고요. 이 대표자 인건비를 따로 빼주면 실제로 사업을 해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소위 영업이익은 5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장님의 인건비, 가족의 인건비는 300만 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창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대표자의 인건비 300만 원에 영업이익이 580만 원 해서 총액 880만 원을 벌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액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제로는 580만 원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자본 수익을 얘기할 때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익률을 얘기할 때는 대표자의 인건비는 이익률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5천을 투자해서 58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월 3.8%, 연간 46%의 이익률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이 정도 나오면 꽤 괜찮은 사업이죠.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800만 원씩 벌면 괜찮은 사업이죠. 그래서 수익률도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설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시트 정리돼 있죠. 뭐라고 정리돼 있어요? 3천만 원 매출액의 원가율, 그래서 매출 원가, 매출 이익, 그리고 비용을 여기에다가 한눈에 보이게끔 비용을 넣고 그래서 얼마간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있었던 시트를 그냥 보기 좋게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 시트는.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내가 1억 5천을 투자해서 이익률이 몇 퍼센트, 월 이익률, 연간 이익률, 그래서 내가 버는 돈, 인건비 얼마, 투자 수익 얼마, 그래서 총 얼마를 번다를 보고 내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를 벌고 있어서 내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는지, 돈을 조금은 벌고는 있는데
전혀 의미 없는 적자나 마찬가지인 정도로 부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맨 앞에서 입력했던 권리금이 있었고 여러분이 줘야 될 권리금을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권리금을 제대로 입력을 하고 수익성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분석 결과가 꽤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권리금은 나름대로 타당한 권리금이다. 적정한 권리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 권리금은 적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창업경제신문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써먹으면 창업을 하기 전에 또는 창업을 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